8월 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마지막으로는 비아파트 부분에서 신축으로 건설하면 그걸 정부가 매입할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LH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 한 명이요. 집을 몇 채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한 담당자가 260채를 사고 있어요. 담당자 한 명이요. 하루에 한 채씩 사고 있다고요. 지금은 이거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4채씩 사야 돼요. 과연 이런 정책을 실행할 만한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됐냐. 그렇죠. 그게 저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잔 하고 가십시오. 어서 오세요.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이 되는가의 이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순의 복덕방은 좀 어떤가요? 잘 되고 있는 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이 상승세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실제로 이강수 대표님이 그동안 계속 얘기하셨던, 혹은 저희 채널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지속성이 모멘텀을 이 하반기에 이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최근에 좀 보이는 변화의 조짐들이 좀 있나요? 좀 더 지표를 봐야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 매매 지수 뭐 주간으로 발표하는 걸 보면 뭐 계속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네네네. 근데 8월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뭐 8월이 좀 특수성이 있긴 해요. 네. 예를 들어 뭐 휴가철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휴가철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네. 좀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걸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결국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지금 시장 가격을 올렸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뭐냐면 이 수요가 지속될 수 없구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그럴 전 가능성을 하반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거래량을 잘 항상 보였으면 강조하시죠. 좋겠다.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추이가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현 정부의 가장 큰 기틀을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난 8월 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대책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제목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3가지의 큰 틀을 이제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린벨트를. 네,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에 네. 그런 요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네. 이런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주택을 또 늘리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빌라 등 이런 비아파트 부분에서 신축으로 건설하면 그걸 정부가 매입할게. 네. 그래서 많이 지어. 네. 뭐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하면 뭐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녹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초구나, 아니면 뭐 정릉 쪽이나, 이게 사실 얼마 많지는 않거든요. 제일 큰 데가 이제 서초구, 이제 우면산 일대가 될 거고. 맞습니다. 좀 궁금해지는데, 비아파트는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빌라왕의 전세 사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어쨌거나 떠오르는 어떠한 그림들은 대충 이제 크게 청사진은 그려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정책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또 나왔던 경우가 있는 정책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네네. 뭐냐면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한번 보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한 게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이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시절에. 그래서 2010년, 12년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그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 알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의 시장 상황을 2009년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도 집값이 하락하다가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 네. 그린벨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집값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린벨트 계획은 나왔으니까 공급은 되고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 집값이 쭉 하락하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 그린벨트 이야기. 근데 막상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면 네.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 연출됐고 그랬었군요. 그래서 마치 네네네. 그린벨트에서로 공급하면 집값이 하락하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린벨트를 풀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 제가 그 시점하고 지금 상황을 유사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전망도 사실은 유사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상승이 끝나고 그때처럼 2010년, 11년, 12년 뭐 이듬 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책도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그래서 아까처럼 과거에 나온 정책이냐 네. 이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집값이 오르면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대책이 하나 뭐냐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으로 수요를 눌러버리는 거죠. 아예 과도하게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주택 공급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걸리죠. 그렇죠. 한 뭐 5년은 잡아야 그렇죠. 되죠. 최소한 네. 그것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7, 8년 이상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시차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네.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6, 7년 후에 공급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장 상황은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급 정책은 당장에 효과를 미치는 것보다 좀 길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결국에는 단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네. 수요의 어떤 방향성을 이끄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에 정책이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9년, 2012년 이때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때는 얼마 정도의 녹지를 밀고 몇 호 정도를 지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포함해서 34제곱킬로미터 정도 풀었고요. 사실 상승이 굉장히 큰 규모였고 네네네. 이게 보금자리 주택이 한 3만 호 정도 공급됐는데 네. 원래 계획은 막 10만 호, 20만 호 이렇게 됐어요. 엄청나게 쏟아져. 근데 가격이 빠지니까 네. 공급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이 나와서 집값이 하락한 건 사실 아니었다는 네. 거고요. 제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린벨트라는 명칭은 우리나라만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그린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그린벨트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이 가장 많은 도시. 그런 그 존이 많은 데가 와, 대도시 중에서 대도시? 한번 맞춰보세요. 밴쿠버?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있어요? 심지어 유럽에? 네. 런던입니다. 오우 씨. 네. 런던에 한번 가보세요. 런던 너무 의외인데. 런던에 가보시면 그 외곽이요. 네. 굉장히 광활한 그린벨트 지역이 외곽이 있어요. 다 묶여 있는 지역이구나. 그렇죠. 개발이 안 돼요. 네네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뭐냐면 런던이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에서. 런던이라는 도시가. 그건 뭐냐면 그린벨트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택을 공급을 못 시켰어요. 그렇죠. 강제로 묶어놓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견에서 어떤 얘기가 하냐면 이 그린벨트가 집값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으로 당연히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면 집값이 떨어지겠다라는 공식이 나올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있는 그럴 수도 거네요. 있죠. 네네. 근데 그린벨트를 풀면서 공급이 되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나라에서 서초구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흥미롭게도 산을 빼고 그렇죠. 산은 그린벨트니까 네네네. 산을 빼고 서울에서 평지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 3구예요. 그렇군요. 야, 사실 강남 3구가 엄청 크기도 엄청 커요. 근데 그린벨트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린벨트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폭 풀고 막 강남에 공급이 많아지면 네네. 사실 기존에 그런
아파트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고 예를 들어 뭐 정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급을 늘리면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에만 이렇게 또 공급하면 지방은 완전 그러네. 그러네. 지방에 그래서 지방에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방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있고 네. 부동산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서울에만 심지어 땅 새로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면 지방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특히 가장 타격을 만약 그린벨트인 정도 문제긴 하지만 서울에 공급이 들어가면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은 사실 경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GTX 같은 걸 통해서 서울을 분산하려고 네. 하는 정책이었잖아요. 큰 틀이. 그렇죠. 근데 서울의 공급을 더 늘리겠대. 그러면 사실은 이게 수요가 한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서 경기도로 굉장히 많이 네. 이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공급이 늘면 다시 그러면 유입이 되죠. 그러면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래서 도쿄의 공급을 늘리니까 외곽의 수도권이 완전 그 황폐화된 상황이 있어요. 뭐 다미 신도시 이런 데는 빈집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들은 좀 긴 안목에서 만들어져야겠죠. 어쨌거나 이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서 집값을 좀 잡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것을 좀 잡겠다라는 의지인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5년, 7년, 8년 뒤에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요가 또 어떤 뭐 맞습니다. 반등을 할지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에 88 이 대책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신통이라든지 계속해서 좀 있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면 집값이 안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임시 방편인가요? 이 두 번째 공급 방안은 저희가 좀 고민할 점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실은 집값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번에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살 수. 그렇죠. 집 샀고 그럼 수요를 집 사고 이제 새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시장에서 또 투자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신통처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해지면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좀 가격을 좀 이렇게 간질간질 좀 자극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리고 노후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 뭐 이런 상황을 질을 개선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자나 투기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줄 때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혜택을 줄 때.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고 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그 시간에는 매매를 제한하는 거죠. 매매 그렇죠. 제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그런 어떤 제약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고민할 지점이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용산이나 몇 군데는 거래가 지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좀 묶어두면 그렇죠. 투자의 이 투자가 끌어올리는 가격을 어느 정도는 조금 누를 수는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좀 이게 정책들이 좀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비아파트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비아파트를 무제한 으로 임대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하고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 임대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좀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최소 16만 호 이상 얘기가 나왔거든요. 16만 호면 이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저 둔촌주공이 몇 호였죠? 그게 만호죠, 만호. 그 둔촌주공이 16개
상당한 양. 엄청나죠. 엄청난 규모. 와,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 신도시가 8만 호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게 신도시가 네. 뭐 2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네, 있는데 네. 이제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빌라의 신규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네. 그러니까 뭐냐 시장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그렇죠. 안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빌라라든가 비아파트 분야도 한국의 주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빌라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건축업자들이 안 지으니까 안 짓죠. 그럼 정부가 사줄게. 지어. 안심하고 네. 이런 정책이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 정책은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걸 LH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LH가요 매입 임대를 연간 올해 목표가 6만 호거든요. 6만 호. 네. 근데 그 담당자 한 명이요. 네. 집을 몇 채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저 6만 호.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6만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래서 지금요 1년 동안 한 담당자가 260채를 사고 있어요. 와, 한 분이 그러면 주말 빼고 휴일 빼면 너무 힘드시겠다. 하루에 한 채씩 사요. 야,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냥 이걸 검토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게 일단은 뭐 나왔어? 아, 일단은 저희가 매입할게요가.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야. 지금 담당자 한 명이요 하루에 한 채씩 사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 엄청 힘드시겠다. 지금은 이거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4채씩 사야 돼요. 단순 계산. 그러네. 그러면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그 박재민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네이버 부동산 전 쓰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적당한 위치, 적당한 가격이 있으면 전화해서 지금 이제 실제로 있냐? 그럼 곧바로 거래가 이루어질.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시장이 오르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필요한데 과연 이런 정책을 실행할 만한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됐냐? 그렇죠. 그게 저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네. 삽니까? 야, 하루에 4채씩 살면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렇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책에도 더 중요하거든요. 세심한. 그렇죠. 사람이 사실 정책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은 필요한데 과연 실행력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의구심이 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호가에 그냥 매물이 거래가 되는 거니까 사실 맞아요. 조금 높게 올려놓은 매물들도 하락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차입이 된다면, 맞아요. 매입이 된다면 이게 부동산 가격을 좀 교란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할 되면 수도 지금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비아파트 분야에 엄청난 뭐랄까 큰 손이 들어온 그렇죠. 거예요. 엄청난 큰 그러면 소리죠. 이제 빌라 가격 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국민연금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몇 %사는 것과 비슷하게. 그럼 사실 주식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은요 자산 시장에 영향을 기본적으로 크게 미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산 시장이라는 거 부동산과 주식 동일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주식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뉴스나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네. 3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해요. 네. 뭐냐면 첫 번째 시장의 참여자들이 예측 못한 정책인가. 예측 못한 정책. 두 번째 예측 못한 시점인가.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인가. 없던. 이 3가지 정책이 이 3가지 성격을 가져야 시장 영향을 그 정책의 목적대로 크게 미칠 수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엄청 빠지면 빠질 때 미국의 연준이 예정돼 있는 회의 그 시점이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모여서 금리 인하를 논의한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네,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일단 이 공급 정책만 보면 예측이 됐다. 예측은 됐다. 과거에 심지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시점은 좀 어떤가요? 시점은 가격이 오르니까 나오잖아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3가지 요건들이 다 지금 조금 엇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예상한 대로 이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쉽게 말해서 집값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정책이 나와요. 네네. 그럼 정책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지. 이제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면 이제 조금씩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수요 억제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직격탄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이 정부가 계속 수요를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막 수요를 이렇게 일으키는 정책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약간 예측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약간 부작용이 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무너지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 믿었는데. 그렇죠. 어. 뭐 떨어지는 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실수요자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일 수는 있지만 또 이제 물건을 팔고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그렇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막 집값 오른다고 해서 막 대출 엄청 일으켜서 그렇죠. 집을 또 샀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네. 있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건 집값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면 제일 좋은 건 언제나 연착륙, 연상승. 이게 편안하게 조금씩 가야 되는데 이게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면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걸 내가 내릴 거야. 내리는 걸 올릴 거야. 이러지 말고. 꺾는 거는 사실 정책의 역할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꺾는 것보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사실 그 진폭을 줄이는 게 그렇죠. 사실 시장의 충격도 줄이고 매물의 값이 몇 억대잖아. 맞습니다. 몇십억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리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참여자들이 이제 패턴을 읽었단 말이에요. 네. 떨어지면 부양책 나올 거야. 네네네. 오르면 올라가면 규제책 네. 나와. 뭐 이런 정책 패턴을 읽었는데 사실 이렇게 가격을 후행적으로 만드는 정책은 시장을 또 교란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바람이고 중요한 건 현실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진폭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하고 시장하고 또 다르게 움직이니까. 네네. 근데 결국에는 현실은 뭐냐? 계속 이런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되게 주의할 시장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좋은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또 혹시라도 저희가 뭐 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저희도 살펴봐야겠지만 제일 좋은 건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좀 편안하게 가서 좀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분이 없기를 그쵸. 네,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계속해서 올라오는 소식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